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신지요? 중동 사태 여파로 기름값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누가 얼마나 받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잠시 뒤에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시장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꽉 잡히는 진짜경제 97.3%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 대구시장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여야 모두 승리를 꼭 가져와야 하는 지역이라 벌써 신경전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여의도 현경 코너에서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중간고사 치르는 중고등학교 많죠. 저희 집 첫째, 둘째도 이제 시험 모드에 들어가서 잘 쳐야 되는데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게 성적이라고는 하는데 가끔은 실력보다 운에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겨난 게 바로 징크스 아닐까 싶은데요. 시험날 아침엔 꼭 왼쪽 양말부터 신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분 계시고 또 특정 볼펜만 써야 정답이 잘 보인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했던 것 같아요. 손톱 깎지 말라면 손톱 깎고 머리 감지 말라면 머리 감고 남들과 똑같이 가지 않으려 그 기질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험뿐만 아니라 면접이나 중요한 계약처럼 인생의 시험때 앞두고 이것만큼은 절대 안 한다 하는 여러분만의 금기사항 혹은 징크스가 있다면 문자로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세상 진지했던 엉뚱한 징크스들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립니다. 4월 27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 캐스터는 방송 전에 하지 않는 징크스 같은 거 있습니까? 뭘 피한다 나는? 방송 전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날이면 좀 민망하긴 한데 꼭 빨간색 속옷을 입는 습관이 있어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되게 모르겠지만 빨간색 속옷이 있어요? 네, 꼭 그런 날이면 또 좋은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갑작스럽게 여쭤봐 주셔서 오늘은 아닙니다. 네.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또 고점 갈아치웠습니다. 네, 제 속옷처럼 붉은색 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도 불장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중 최고치 재차 새로 쓰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6천조 원을 넘겼고요. 코스닥도 25년 만에 1200선을 되찾았습니다. 현재도 각각 2.2%, 1.8%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네. 미국과 이란 간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됐지만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보다 거시경제와 기업 실적에 시선이 확실히 옮겨간 모습입니다. 실적 모멘텀이 커진 상황에서 인공지능 사이클에 대한 수혜감으로 업종별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려져 있던 이 주요 산업의 실적 개선이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네. 코스피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이 전달과 비교했을 때 30% 가까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 코스피가 6,500 이제 6,600까지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PER은 내려가면서 이 실적에 근거한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에 진입했다. 이 랠리는 계속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많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12시 25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6,622.48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문제네요. 원화의 실질 가치가 크게 추락했다면서요? 네, 탄력을 받고 있는 증시와는 다르게 반대되는 행보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실질 실효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 돈의 국제적 구매력이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조사 대상인 64개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낮았고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 가까이 중국 위안화보다도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인데 여전한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널뛰면서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하잖아요. 신청이 오늘부터죠? 맞습니다. 1차 신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열리는데요. 우선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접수를 받고요. 나머지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주인 이번 주만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이 되고요. 신청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혹은 은행 창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1차 신청이 열린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를 받나 일 겁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 먼저 1차 지급 대상인 이 취약계층부터 보면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구는 45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면 5만 원이 추가되고요. 2차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현금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현금 지급은 없고요. 신청 다음날 포인트나 상품권 형태로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또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게 또 사용처에도 제한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동네 상점, 식당이라든지 마트, 병원,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에는 쓸 수 없고요. 대형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직영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이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와 직접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이번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앞선 이 소비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먼저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준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3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별도 절차 없이 지급이 되고요. 그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해외에서 귀국한 국민이나 또는 새롭게 수급자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신청 기간은 앞서 설명드린 신생아와 같고요. 국민신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신청 일정이랑 사용기한 잘 챙기셔서 계획적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8월 31일까지 지원금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올 1분기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큰 폭의 성장을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질적 경제 실력인 잠재 성장률 전망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성장은 작년 역대급 저성장의 기저효과를 비롯해서 나홀로 잘 나가는 반도체 그리고 환율 효과가 빚어낸 착실 수 있다는 설명인데 네. 실제 잠재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잠재 성장률을 1.57%로 예상했는데 내년까지 15년째 하락세가 이어지는 셈이고요. 다른 주요 기관들도 비슷한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덕에 실질 GDP는 올라가도 고용과 내수를 끌어올리는 경제 전반의 체력은 여전히 약하다. 작은 충격 한 방에도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어려운 경기에 이제 법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 1분기 법원에 새로 신청된 건수만 3만 건을 넘기면서 13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는데 그만큼 돈을 갚지 못해 담보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기는 어렵고 금리는 널뛰고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다 늘긴 했지만 특히 주거시설, 빌라 같은 비아파트 경매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또 상가 같은 상업시설도 상황은 비슷한데 낙찰률도 낮아서 유찰이 반복되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올 초부터 신규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걸로 봤을 때 글로벌 경제 위기였던 2009년 수준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보면서 전반적인 침체 속에 일부 인기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는 등이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금요일 5월 1일이 이제 노동절입니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약 4명 가까이가 노동절에 유급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컸는데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처럼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휴무 보장 비율이 낮았고요. 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쉬지 못한다 답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노동절이 유급 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나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제도와 현실 사이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손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다음 달에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고요? 네,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가 크게 낮아집니다. 기존 2세대 상품과 비교해 40% 수준으로 줄어드는데 낮아지는 금액만큼 보장 내용도 달라진다고 하네요. 암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중증 치료는 기존처럼 보장이 되지만 도수 치료나 일부 비급여 주사처럼 과잉 진료 논란이 있었던 항목은 보장이 줄거나 제외되는데요. 꼭 필요한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존 1, 2세대 가입자들이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이나 선택형 특약 등을 검토 중인데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간 많은 학교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시험이나 면접, 중요한 계약처럼 중요한 날을 앞둔, 중요한 순간을 앞둔 여러분들만의 금기사항, 징크스가 뭐냐 여쭤봤습니다. 2033님, 고3인 우리 아들은 시험 한 달 전부터 머리카락을 안 자르더라고요. 이번 1학기 1차 정기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이겠죠. 지난주에 끝났는데 드디어 거의 2개월 만에 머리카락을 잘랐는데요. 보는 제가 더 답답했다고. 예, 0158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윤인구 아나운서 맨 처음 시작하던 날 기억나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등산할 때 갈래길이 나오면 항상 왼쪽 길을 택합니다. 그러다가 왼쪽 길이 아니면 어떡하죠? 무심코 지나치면 다시 올라가서 왼쪽으로 내려오지요. 아, 그러시구나. 좌우 없이 나날이 번영하는 행복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 바랍니다. 행복합시다 하시면서 기분 좋은 문자 보내주셨고요. 0052님, 입찰 관련 출장 차 KTX를 타게 될 때는 꼭 1번 자리를 탑니다. 전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2번 자리를 앉았는데 2등을 한 이후로는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네요. 의미 부여. 네. 나종훈님, 이사 오고 나서 신기하게도 아파트 주차장을 들어설 때 럭키를 마음속으로 외치면 빈자리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야, 바라면 이루어진다. 네. 4일째 주차 행운 당첨입니다. 요즘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금기사항 징크스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행 중에는 전방에 한 개 차선만 막혀도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곤 하는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강대교를 못 미친 노량대교 위 5차로의 고장날차 처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차단되고 있어서 뒤로는 한남대교부터 정체가 극심하고요. 이전 영동대교 부근 1차로와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성산대교 부근 3차로 작업 정체도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부산 쪽 경부선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7km 구간 남사 진위 부근 갓길의 작업 여파도 크게 받는데요. 이 차선이 줄어드는 지점에 작업도 있어서 출근길부터도 내내 더딘 편입니다. 또 남북권인 중앙선지선 양산 쪽도 양상 분기점 2차로에서 작업하면서 뒤로 3km 구간 서 있다시피 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해였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봄이면 씨앗 뿌려
네, 사랑하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고란 경제전문기자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장특공 얘기 많이 네. 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올해 초에도 이런 얘기를 좀 하기로 했었는데 좀 잠잠해졌다가 가장 최근에 24일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베트남에 갔을 때입니다. 네. 국빈 방문으로 베트남에 갔는데 그 하노이에서 그 X에다가 게시글 하나 올렸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합니다라고 게시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 자체가 아니 베트남에 있는데 굳이 이 글을 올린 거는 그만큼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권이건 아니면 정부건 다 이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이 그 X 글을 보자면 이거예요. 1주택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요거예요.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뭐냐면요. 그래 살고 있었으면 거기에다가 양도세 감면하는 거 그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투기의 기준 뭐가 투기고 뭐가 아니냐의 기준이 살지 않으면 그거는 투기인 거예요. 그게 이제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러저런 이유로 어쨌든 간에 집이 있지만 거기 안 살고 딴 데 살고 그 집은 전세 주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런 경우인데 그걸 만약에 그 집을 팔았다? 근데 단순히 오래 갖고 있었다? 이걸로 세금 깎아준다? 야 이거는 주택 투기 권장 정책 아니냐. 이건 불로소득을 오히려 약간 장려하는 거 아니냐 정부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네네. 결국 이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이야기도 핵심 그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다주택자 불로소득 보장하는 수단 이걸로 이제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를 그러면 이제 왜 깎아주냐 장특공제 이거 보자면 매물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었는데 만약에 시장에 나왔을 때 세금을 또 덜 내도 되니까 빨리 시장에다 물건 좀 내놔라라는 건데 야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보유 중인 투기성 자산 그러니까 집의 수익률을 높여준다. 왜냐하면 오래 들고 있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투기 권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 장특공제가 사실상 부동산 불로소득에 면죄부 주는 거다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지금은 보유기간 40% 거주기간 40% 두 개 합쳐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을 해줘요. 네. 그런데 아까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뭐냐면 야, 살지도 않는데 들고 있다 그래서 깎아주는 게 말이 돼? 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제 살아야지만 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래 가졌으니까 깎아준다가 아니라 실제로 살았는가를 보겠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그냥 그 퍼센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상한을 주든가. 그래서 너무 약간 고가 주택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세금 깎아주는 거 이걸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거든요. 구체적으로 뭘 바꾸겠다는 건 없지만 아무튼 기본 방향은 살았으면 깎아준다. 이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안 잡힌 겁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자. 아까 제가 40-4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를 뭔가 뭐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빵 40 아니면 빵 프로 아니면 80%까지 이제 살았을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높여주는 방식 아니면은 요거는 10 요거는 뭐 40 뭐 이렇게 약간 조정을 하는 거 요거가 아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서 실소유자를 우대하는 방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 상한선을 좀 만들어주자. 네. 이게 뭐냐면 이게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퍼센트로 하니까 너무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2억 한도를 정해서 아니면 뭐 몇 억 이렇게 정해가지고 거기까지만 깎아주자라는 식으로 상한선을 좀 두는 걸 하면 좋겠다는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네. 이게 부작용은 없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요.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양도세를 왜 깎아주기 시작했냐라고 하면 장특공제 방식으로 좀 시장에 매물을 내놔라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세금을 안 깎아주면 시장에 매물을 안 내놓겠죠.
그럼 매물 잠김이 나옵니다. 네. 그럼 시장 활성화가 안 되면서 네, 거래 절벽이 나오는 거고 정작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좀 매물이 있어야지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매물 자체가 시장에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제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이게 더 우려예요. 전세 공급이 위축된다. 임대차 시장이 아마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주 요건을 감안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 전세금 얼마 받는 것보다 일단 세입자 내 보내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그 거주 요건 채워가지고 양도세 그 감면하는 그거 풀로 이제 받은 다음에 집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서울 시내로 보자면 내 집에 내가 사는 게 40%고요. 임대 어떤 월세든 전세든 임대 형태로 사는 게 60%예요. 예.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차피 그 집에 주인이 살건 세입자가 살건 누군가 들어와서 살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면 어차피 그러면은 왜 임대차 전세 공급이 위축되는 거냐. 어딘가는 또 집이 생길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양질의 전세 매물이 사라진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좋은 지역에 쉽게 말하면 뭐 집이 그 직장이 가까운 좋은 지역에 있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굳이 여기 안 살고 그냥 조금 자기는 먼 데 가서 살아도 돼. 근데 그 집을 전세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래 살아야지 깎아준다라고 하면 그 전세를 살아야지 뭐 직주 근접해가지고 좀 생활이 편리한 사람들은 그 전세 물건이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전세 매물 사라지면서 매물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안 그래도 김치영 큐레이터님 네. 그 전세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더 전세 시장이 그러면은 이렇게 쫄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전세 매물이 많이 사라지는 현상은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정책이 초기에 시행됐을 때 또는 이제 정책 시행이 예고됐을 때 시장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영향인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어차피 집주인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집주인이 살던 집은 전세로 나. 또 전세든 뭐든 매물로 나올 텐데 그리고 지금은 시장을 보시면 전세는 줄고 매물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팔려는 사람은 많고 이걸 임대하던 사람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임시적인 현상이라 이걸 장기적으로 나타날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워서 실제로 이 정책이 시행될 때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공제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중 공제를 해주는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도 반영을 제대로 안 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번 공제를 해주고 오래 살았다 그래서 공제를 또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중 할인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 자체에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이걸 좀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까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란 기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매물 잠김 우려, 전세 공급 위축 우려.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그리고 이게 사실 1주택자인데 내 집에 내가 못 사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이제 갈아타기 사다리 차단인데 이른바 이제 당장은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거기다 집을 사놓아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사야 되는데 일단 집을 산 다음에 약간 그 내가 이제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집에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집에 다 들어가는 이런 뭐 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투기로 보느냐 이건 또 이제 별개의 문제죠. 아니면 집을 비워두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이나 교육 문제 때문에 내 집에 못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자면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게 투기냐 아니냐를 보는 게 실거주 하느냐 아니냐인데 거주를 못하게 되는 다양한 사정들이 있을 텐데 그 다양한 사정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네 집에 네가 안 살면 그건 투기지라고 지금 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적용할 때 이런저런 사정을 다 봐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고 불만도 있는 거죠. 네. 그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고가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장기 보유자는 이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되나? 라면서 이제 매도 타임을 고민하는 이들이 이제 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물 세제 개편안이 만약에 확정된다. 그러면 그 전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차 매물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반면에 이제 세금이 너무 오른다 그러면 아예 그냥 안 팔고 말어라고 하면서 아예 뭐 증여나
뭐 이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세난이 가중될 거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미 이제 시중에 전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전세값이 지금 오르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거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진짜 7월에 세제 개편안 발표되거든요. 이때 정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시장이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예전에는 이거 약간 정치적 수사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진짜 7월에 뭐가 담길 것 같아. 각자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도 얼마 전에 관련 법안이 좀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정부안은 아니고요. 윤종호 진보당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이제 법여권 의원 10명이 한 건데 여기는 아예 지금의 장특공제를 폐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대로라고 그리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정하자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정액으로. 네. 네. 정액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12억 초과주택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 최고 10년 이제 거주하고 팔면은 장특공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2억 원까지는 한도를 치워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자는 건데 엄청난 반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아예 장특공제를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오랫동안 살았어도 또 한 푼도 아니구나. 2억까지구나.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장특공제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거주건 아니건을 다 떠나서 그냥 장특공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커지더라도 2억까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해주겠다. 살았다고 했을 때도 장특공제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지금 대충 한 19,000건 정도 의견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렇게 법안에 대해서 의견 많이 올라온 거 처음 봤는데 반대 의견이 16,000건 정도고 그러니까 반대 비율이 한 85% 정도 돼요. 이유가 뭐냐면 인식 속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내 집에 내가 살아서 내가 한 집 갖고 있는 거 팔았는데 왜 그거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되냐라는 문제예요. 네. 아울러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오래 살았을 때 이게 물가 상승률만큼은 이걸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라서 거주하면서 물가 상승률만큼을 보전해주자라는 그런 이유도 장특공제는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 없애버리는 거는 조금 반발이 심하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아니 그러면은 그냥 거주자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이렇게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냐라면서 반발이 이제 나오고 있고 하니까 사실 이 안은 제가 정부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보는데 그런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유한다고 해서 세금 많이 깎아주는 거 이거는 좀 비중을 줄이고 거주했을 때 비중을 늘리는 비율을 재설계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비율을 하다 보면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일수록 감면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네. 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 시장 혼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는 유예 기간을 설정을 해서 이게 급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향 급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유예 기간을 둬서 시장이 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아마 정부가 정책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파업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소식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치현 큐레이터, 네. 진짜 파업하는 겁니까? 이거는 사실 협상이 어디까지 되느냐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확실하게 파업한다 안 한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원래 마지막 협상이 제일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타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노조는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3일 날 평택시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에서 조합원 4만 명이 참여한 집회도 열면서 세과시를 좀 했고요. 근데 우리가 요즘 이 삼성전자 노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해왔던 회사거든요. 네. 중간에 이제 노조 탄압 등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노조가 허용이 되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약간 유명무실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존재감이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올해 기준으로 삼성전자 노동조합 가입자 수가 9만 명, 전체 직원의 60%를 넘었고요. 며칠 전에 이제 그중에 4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만 봐도 세과시가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어서 사측에서도 지금 이들의 요구를 과거처럼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대응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진짜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높아진 상태인데요. 지금 파업이 한 3주 정도 예고한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만약에 그 예고한 18일 동안 네. 파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생산이 멈추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라인 자체가 멈추게 되면 생산은 피해액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안민정책포럼이라는 곳에서 송원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 효과라는 주제로 내놓은 전망이 언론을 좀 많이 탔거든요. 거기에 보면 파업 장기화될 경우 영업이익 최대 10조 원 감소, 고객 불안으로 거래선 이탈, 공급망 재편 압력 등의 진짜 리스크가 있을 거고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TSMC 등으로 공급선을 검토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한번 이탈한 고객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보고서가 아주 주목을 받을 분석인가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얘기고요. 네. 이런 포럼들이 대부분 기업들의 후원이나 기부금으로 많이 된다는 점에서 사측의 입장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어쨌든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이 있죠. 사실은 노조 주장이 훨씬 더 셉니다. 우리가 파업하면 피해 규모가 엄청날 거다라고 노조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 20조 원 규모의 손실을 예상한다라고 노조가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네. 교수님이 얘기한 것보다도 10조 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 원 넘을 걸로 보이는데 이 점 예상하면 하루에 1조 원 정도에 파업하면 손실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게 되면 우려가 좀 큰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안민정책 포럼의 네네. 전망이 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거기서 얘기한 영업이익 최대 10조 원, 하루에 한 1조 원 정도의 손실은 뭐 라인이 멈추니까 당연한 거고요. 고객선 이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상황을 보면 이거는 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완전한 메모리 반도체 공급 쇼티지 상황이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라 삼성이 여기서 만약에 며칠간 파업을 한다 그래서 다른 고객들이 여기를 떠난다? 이건 시장 상황상 불가능합니다. 그냥 삼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삼성이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가격이 엄청 오를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걸 글로벌 경제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얘네가 파업을 하든 말든 이건 상관이 없는데 가격이 오를 걸 우려하고 있고요. 어떤 회사든 파업은 언젠간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전쟁 이슈하고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도 올라요. 내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파업을 안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삼성을 놓고 뭐 떠날 거다. 이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TSMC로 공급선을 갈아탈 거다. 이거는 이제 위탁 생산과 관련된 얘기인데 삼성전자는 위탁 생산에서 지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 글로벌 애들은 다 TSMC랑 지금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 빅테크 업체들의 위탁 생산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어서 이것도 좀 과도한 분석으로 보이는데 뭐 분석이 틀렸든 맞았든 어쨌든 지금 노조가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여기에 다 나섰을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들 수 있고 향후에 안 좋을 때도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력 쟁탈전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삼성이 보상을 안 해줬을 경우에 이 인력들이 빠져나갈 것도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노조 요구가 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봤을 때 과도하죠. 뭐 5억 막 이렇게 달라고 하면 이 금액 자체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좀 SK 하이닉스에 좀 자극받은 거 아니에요? SK 하이닉스가 작년에 영업이익의 10%를 나눠주겠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 사단이 일어난 건데요. 뭐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협의하느냐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인력 쟁탈전 굉장히 강하다고 했는데 안 주면 또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서 다양한 걸 좀 섞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복잡한 삼성전자의 그 이익 배분 구조를 좀 바꿔서 직원들이 봤을 때도 아 우리가 좀 뭔가를 받는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될 테고요. 직원들은 다 현금을 받기를 원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좀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SU라는 제도가 있는데
주식으로 주고 3년 뒤에 이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직원들을 한 3년 정도 묶어놓을 수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현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글로벌 회사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조금 노조하고 사측이 좀 협의를 잘 해주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1부 마치고요.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란 말이 있는데 별안간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예를 들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니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과 구성은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른 것으로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뜻밖의 좋은 물건을 얻거나 행운을 만났다는 말이고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속담인 굴러온 호박 또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떨어졌다와 같은 것이죠. 이처럼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는 것과 관련된 속담이 우리말에 여럿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속담 우만에서 떡 받는다라는 말은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뜻밖의 좋은 물건이 자기 손에 들어옴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복이야 명이야 라는 속담도 있는데요. 여기서 명은 운명을 말하고 내게 닥친 복이냐 아니면 내 운명이 그러하냐 라는 뜻으로 뜻밖의 좋은 수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하는 모양을 이루는 말이죠. 그리고 나갔던 며느리 효도한다 라는 속담은 처음에 좋지 아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뜻밖의 좋은 일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 좋아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재미없다는 편견도 많는데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마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남부지방의 하늘은 맑지만 중부지방은 흐려졌습니다. 북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낮 동안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퇴근 시간 무렵에는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지역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가 5에서 20mm, 서울과 경기도는 5에서 10mm, 그 밖에 중부지방은 5mm 안팎이 되겠고요. 이 비는 충청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지만 수도권은 내일 오후까지, 강원도는 내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많이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상 남북도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22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7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도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9도, 습도는 3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진행됩니다. 차량 오보제에 동참한 차주의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됩니다. 특약에 가입하면 이번 달 1일부터 보험료 할인이 소급 적용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전사자를 기리는 추모 기념관 준공식이 러시아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북러 군사 밀착 가속화를 시사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재판은 이번 주 2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마라톤 2시간의 벽이 깨졌습니다. 케냐 선수 사바스티안 사웨는 어제 영국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풀코스를 1시간 59분 30초에 완주하며 우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랜 당내 내홍 끝에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을 선출하면서 여야 대구시장 대진표가 완성됐네요. 선거 구도가 짜이면서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37일 앞둔 정치권 흐름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미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충격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미 이란 전쟁 2차 종전 협상 상황까지 국제 설레발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이어서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42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죠. 보안 책임과 처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의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게다가 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 이제 출마를 포기했죠. 네, 추경호 의원이 일단 유영아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 대구시장 선거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의 양강 대결 구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추 후보는 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력을 앞세우면서 침체한 이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준비된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자처하고 있는데요. 추 후보는 후보가 된 직후에 대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여당이 이 입법과 이 행정 권력에 더해서 이 지방 권력까지 차지하면 삼권 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건데요. 추 후보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마지막 균형추를 대구에 세워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무너지면 보수는 이 풀뿌리까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혔던 이 이진숙 정 방통위원장은 결국 이 대구시장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이 눈물을 보이면서 이 김부겸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서 추 후보를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일단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이렇게 되면 이 추 의원의 지역구인 이 대구 달성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거였습니까? 네, 일단 이진숙 주호영 이 두 사람이 컷오프가 된 것이 추경호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거고 마지막 결선에서 추경호 대 유영하 이렇게 대진운이 짜였는데 사실 대구 시민들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적인 여론이 더 크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기환하기까지 바라는 여론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둘 다 친박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영하 의원은 변호사까지 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후광이 더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추경호 의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 결국에는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태도를 봤을 때는 나는 정말 단체장이 하고 싶다. 국회의원 그런 거 뭐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런 의지가 확고해 보였어요. 근데 막상 또 이제 자리가 난단 말이죠. 예, 그럴 경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대구 달성 지역 그 추경호 의원 지역구가 대구의 다른 지역구보다 더 보수적인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이라고 하니까 더 보수적인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역구였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 지역으로 출마를 만약에 하게 되면 좀 그런 이미지가 더 굳어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그 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메시지를 보냈고. 네, 맞습니다. 김부겸 후보 어제 이 대구 달서구에서 선거사무소 이 개소식을 열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이 여당 지도부 그리고 이 민주당 소속의 전현직 의원이 한 50여 명이 집결하면서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김부겸의 출마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스타 마케팅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TK 이 신공항을 비롯해서 이 김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여당이 이 모든 전력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관심을 모은 게 김 후보를 이 국무총리로 기용했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하나 보냈습니다. 예, 문 전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서 김부겸은 이 바보 노무현처럼 꽃길을 마다하고 지역주의의 벽에 부딪혔고 또 좌절에도 꺾이지 않았다면서 대구 시민들의 이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대구는 민주당에게는 이제 주요 관심 지역이면서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기울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도의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대구 지역에서 그냥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이렇게 구도가 짜여져 버리면 민주당 후보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주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선거 전략상 해야 될 일은 현재 여당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여러 가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라고 명확하게 공약으로 박아주는 거. 이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당 지도부가 막 자주 나타난다거나 지역에 이런 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례로 보면은 얼마 전에 한 그 언론에 현지 주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르포 기사가 실렸는데 어떤 주민이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부겸은 이해찬 박지원과는 결이 달라라는 그 말인즉슨 다른 민주당의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이것 때문에 나도 지지한다. 이런 주민들이 꽤 있는 거거든요. 덜 민주당 사람 같다? 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고 같은 민주당이라고 해도 민주당에도 결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덜 밉다. 혹은 저 사람은 좋다. 이렇게 이제 인식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주요 전략은 이제 낄끼빠빠가 된다. 뭘 대구에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강하게 등장을 했다가 이제 현지 선거는 김부겸 후보한테 맡겨두고 정청래 대표가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전략으로 갈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의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 동영상이거든요. 사실 댓글을 보면
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저랬다가 역효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선거가 뒤로 가면은 이런 전략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일단은 지지층을 또 결집을 하고 나 민주당이야라고 지지층한테 먼저 얘기를 해놓고 이제 위원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문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도 이게 선거 초기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천 얘기 좀 해보죠. 국힘에 비해서 민주당은 공천이 순항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또 당내 계파 갈등이 도드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내 분위기 좀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 공천이 워낙 소란스럽다 보니까 이 민주당 공천이 좀 상대적으로는 조용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물밑에서는 좀 긴장감이 분명히 감돌고 있습니다. 예. 우선 이 첫 번째 뇌관은 이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계파 갈등인데요. 전북지사 경선에서 이 탈락한 안호영 의원 그리고 안호영 의원이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이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 재감찰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이어가다가 결국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이 안 의원 이 농성 현장과 그리고 입원실 모두 찾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이 정청래 대표가 안 의원 손 한 번 잡아주지 않는 모습에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앞서 이 강득구 최고위원도 정청래 대표가 이 주재하는 이 최고위에 불참하고 대신 같은 시간에 안 의원 단식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현주 그리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모두 이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또 이 공천을 받은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는 친청계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여권에서는 이 장면을 친명계와 이 친청계의 공천 갈등의 좀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일부러 안 가는 겁니까? 한번 갈 법도 한데. 그건 정청래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런 의심을 분명히 친명계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뇌관이 하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이 부원장의 이 공천 문제입니다. 예. 대법원의 이 판결을 앞두고 이 김 전 부원장이 무죄를 자신하면서 당에 좀 결단을 촉구하는 이 여론전에 나선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정청래 대표는 이 김 전 부원장의 이 사법 리스크 탓에 아무래도 이 민심 악화를 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 김 전 부원장 공천 문제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데요. 친명계 의원 한 60여 명이 이 김 전 부원장의 공천을 좀 공개적으로 촉구한 상태라 만약에 김 전 부원장이 공천이 불발이 되면 당내 갈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김용전 부원장은 내 출마를 반대한 의원은 2명이지만 찬성하는 의원은 20명이 넘었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 근데 또 최근에 더 늘어나서 60명 가까이가 찬성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그 점에서는 힘을 얻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주의할 것은 그 60명이라고 한다 해도 민주당 전체 의원의 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지금 별 말을 안 하고 있는 의원들은 출마 반대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차마 말은 못하는 건데 좀 이런 부분이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들 입장에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 지금 민주당에서 예전보다 승산이 커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김용전 부원장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을 끼쳐서 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또 당에 있기 때문에 막판에 이걸 갖고 결국에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그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까 전에 KBS가 단독으로 1시간 전쯤에 보도를 했는데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번 주에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민주당 경선의 후유증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침 김 지사가 얼마 전에 지역을 순회하는 간담회를 했어요. 네. 그걸 가지고 그냥 임기 막판이니까 한번 도는 거냐 아니면 무소속 출마에 준비를 하는 거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지금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당선되면 민주당에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경선의 확대판이 돼서 전북도지사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이겨야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전라북도를 자주 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한번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그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하 수석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공직선거법상 6.3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산 북갑에 출마하겠네요.
네, 그렇게 확정이 됐네요. 예, 일단 어제 저녁에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수석을 서울시대 이 모처에서 만난 것으로까지는 확인이 됐는데요. 네. 두 사람이 한 약 2시간가량 이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요. 정 대표가 이 보궐선거 출마를 굉장히 강하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가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오기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분위기가 이미 많이 무르익었고 곧 열매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전했는데 실제 열매가 뚝 하고 떨어졌네요. 예, 조금 전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하정우 이 수석이 오늘 이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하 수석이 오늘 사직 의사를 밝혔고 또 이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이 공직자 사퇴 기한 이 다음 달 4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오늘 네. 이제 결단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즉시 제거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만약 이 하수성이 오늘 이제 출마를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발표를 하게 되면 부산 북갑은 이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는 후보 간의 3파전으로 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부산 북갑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하정우 수석이 마지막 행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하고 접견한 일정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AI 정치인이다 이거를 좀 홍보하는 격이 돼 버렸고 그리고 어제 정청래 대표하고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권유해서 나가는 그림이 되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당 대표하고 본인이 둘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그림을 일단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북갑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일단 이제 하수석 입장에서 좀 마이너스가 됐던 부분은 출마가 며칠 늦어지면서 조금 빨리 경쟁에 못 들어갔다는 점.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제 화제가 됐던 구포초등학교 동문회 같은 경우에 하수석이 참여를 못하고 마치 그것만 보면은 일단은 그 박민식 대 한동훈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만회를 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하수석의 숙제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수석이 AI 전문가 시절에 정치나 이런 정치권이나 정부에 입문하기 전에 전문가 신분으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유튜브에서 대담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둘의 재회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에 나온 소식이던데 조홍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죠? 네, 이미 야권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 개혁신당 지도부가 조홍천 전 의원의 뭐 서울시장 혹은 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강하게 설득하고 있다 이런 설이 파다했었는데요. 조 전 의원 이 고민 끝에 어제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조 전 의원은 이 1,400만 경기도민은 이 서울을 감싸는 계란 흰자의 삶을 강요당했다면서 도저히 손이 가지 않는 이 기득권 양당 후보 말고 정말 찍고 싶은 사람 아무리 봐도 이 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 전 의원의 출마로 이 경기지사 선거는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네. 예, 민주당에서는 일단 추미애 후보가 나서고요.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에 경선을 통해서 양양자 최고위원 그리고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그리고 함진규 전 의원 이렇게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후보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네. 조홍천 전 의원이 왜 경기도지사 출마합니까? 일단 그 두 가지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추미애 의원이 후보가 됐단 말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좀 외연 확장, 중도 확장보다는 핵심 지지층 지지를 많이 받는다. 이런 판단이 있다면 중도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개혁신당과 조홍천 전 의원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은 또 공천이 계속 지연이 되고 좀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가져갈 수 있다거나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이 이 지역에 그렇게 방점을 찍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계란 흰자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조홍천 전 의원이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를 봤던 것이 아닌가. 예, 거기에 보면 주인공들이 서울에 출퇴근하면서 경기도에 사는데 우리 계란 흰자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월 7일 이제 국회에서 개헌 관련 투표가 있는데 국민의힘 향해서 개헌 반대 당론을 풀라라고 이제 촉구를 했죠. 그러면서 저도 봤습니다만 마지막에 의장 가슴에 분노가 있다. 그러니까 답답한 심정을 좀 토로한 것 같아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이 이 공동 추진하는 6월 지방선거 동시 이 국민투표 헌법 개정안이 다음 달 7일에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면서 이 무산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에 우 의장이 국민의힘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이 개헌의 당론 반대를 풀고 의원들의 이 자율 투표를 좀 보장하라는 겁니다. 의 의장은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거 윤어게인을
의식해서 개헌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묻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이 국회 견제권, 이 강화 내용이 아무래도 담겨 있다 보니까 친윤 지지층이 좀 불편해할 수 있고 이를 의식해서 장동혁 대표 등이 당 지도부가 개헌을 좀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의장의 압박에도 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에 좀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 좀 통화를 해봤는데 내부에서는 개헌 이 표결 불참 가능성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변함이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변함이 전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이 현 시점에서는 분명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국회의장들은 다들 내 임기에 한번 개헌을 이뤄보고 싶다. 이런 열망들을 갖고 있었을 거고 우원식 의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제 전반기 국회가 끝나가고 임기가 다 돼가는 상황에서 조금 더 마음이 급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국민의힘이 자꾸 거부를 하니까 조금 더 한번 긁은 거예요. 유로게임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안 하는 거 아니냐 긁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린 그래도 전혀 말을 썩지 않겠다. 안 넘어가겠다 이렇게 버티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힘 내부의 비주류라고 해서 개헌에 조금 적극적으로 응답해보자 이런 기류도 아니거든요. 지금 주류 비주류가 다들 개헌을 좀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고 사실은 또 당내 갈등 때문에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다 같이 살자 국제 설레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설레발 조윤주, 이용주 두 분의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SNS를 포함해서 온갖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 게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25일 저녁 8시 30분쯤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백악관 출입하는 기자단들의 연례 행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 각계 정부, 기업인들도 마찬가지 다 이제 참석을 해서 약간 좀 야자 타임처럼. 코미디언이 원래 사회를 본다고 해요, 거기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즐겁게. 그러니까 평소에 약간 앙금이 있었던 것을 농담인 척하면서 서로 이제 뼈 있는 말을 주고받고, 근데 거기서 화내면 지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넘기는 그런 약간 여유로운 자리였고,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 여사 포함해서 이제 정부 주요 인사들이 연단 위에 이제 테이블을 올려놓고서 거기 이제 앉아 있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원탁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그래서 밖에서 이제 총소리다라고 말하면서 대피를 하게 된 건데 알고 봤더니 31살의 남성이 총을 들고 이 힐튼 호텔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안보 요원들에 의해서 이제 저지가 된 건데 이 사람 이름이 콜 토마스 앨런이고요. 31살이고 지금 신변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링크드인에 자기 이제 구인구직 네트워크인데 거기 이제 올린 것이 있는데 시험 준비하는 학원 같은 곳이죠. C2 에듀케이션에서 시간제 교사를 근무했었고요. 네. 전공은 기계공학이었습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 공대 그 유명한 칼텍에서 학사학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서 또 컴퓨터 공학 석사를 받았고 자신을 비디오 게임 개발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일부러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까지 맞아요. 온 거네요. 네. 이 일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로는 산탄총 가지고 있었고 총이 2정이 있었다고 하고요. 칼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발사를 하면서 체포가 되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고요. 바닥에 이렇게 이제 제압당한 모습이 공개가 되면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 SNS에 올려서 이제 얼굴 신문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유독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총격 위험에 노출된 게 잦네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본인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 총격 사건 있고 나서 2시간 만에 바로 백악관 복귀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갈아입지 않고 네. 기자들도 그렇고 네. 그냥 바로 옮겨와서 네. 기자회견장이 만들어진 네. 분위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 얘기는 이렇게 좀
큰 일을 하고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표적이 많이 된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또 거기서도 자기 자랑. 네. 아니 그러면서 예전에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링컨 대통령도 결국엔 암살 시험 몇 번 당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냐. 자기가 링컨급이라는 거죠. 그쵸. 이게 무슨 소리니 정말로.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란 전쟁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기자들도 물어봤습니다. 이거 좀 이란 전쟁과 뭐 관련이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전혀 관련이 없고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반기독교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외로운 늑대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FBI가 조사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또 게다가 그 범행하기 전에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 동기를 공개하는 선언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언론에 공개가 된 건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없애버리겠다, 공격 목표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위층부터 없애서 이제 낮은 층까지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했었고요. 근데 뭐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표적이 아니다. 뭐 가능하면은 비살상 방식으로 제압할 거다라고 밝혔고 자신의 그 계획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말했는데요. 뭐 성경 구절에 뭐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라 뭐 이런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뭔가 억압받을 세지 지금 자신은 그게 아니라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범죄자들을 처단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범죄자의 소아성애자, 성범죄자, 배반자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과 연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트럼프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과 연관성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란 측에서는 좀 묘한 반응이 나오네요. 네, 이란 측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자작극이다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네. 근데 지금 뭐 이 이란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음모론이 지금 막 팽배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음모론이요? 뭐 지금 이 모든 사건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33%째를 찍으니까 이런 일이 터지고 사실은 예전에 있었던 그 트럼프 총알이 귀를 이렇게 뚫고 갔던 그 사건도 사실은 트럼프 지지율이 약간 좀 나락으로 들어갈 때쯤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얘는 왜 이 지지율 나락갈 때마다 이런 일이 생겨라는 이 음모론이 이제 팽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백악관 기자 만찬을요. 조금 얘기해 보자면 이게 1920년대부터 있었던 행사예요. 네, 이게 명문 행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대통령들이 다 한 번씩은 꼭 참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2기잖아요. 1기 때는 트럼프가 애당초 이거를 참석을 안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잘 알죠.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기 때는 참석을 안 하다가 2기 때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이제 행사를 주최를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모론에 조금 더 그걸 좀 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또 음모론이라고 보기에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니 그 대통령 참석 행사면은 뭐 굉장히 보안이 엄격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이 범인이 그 현장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행사장이 힐튼 호텔에서 이제 펼쳐졌는데 힐튼 호텔 정문에는 그 금속 감지 그게 있잖아요. 그 게이트 그 관문이 없었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힐튼 호텔에 그냥 묵으시는 이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다 거길 통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회장 입구에다가만 이 금속 탐지기를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인이 힐튼 호텔에 묵었습니다. 심지어 몇 주 전에 예약을 해서 거기 묵고 있는 시민이니까 거기까지는 그냥 통과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통과한 다음에 이 범인이 흥분해가지고 연회장까지 총을 들고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CCTV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뛰기 시작하니까 정보 그 보안 요원들이 너무 뻔하잖아. 얘 뭐 할지. 바로 이제 그때부터 제압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더 큰 일로 번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들어와서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이제 뭐 말씀인 것처럼 굉장히 침착한 모습이었고 미국 언론들도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이영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싫은 소리를 정말 너무 싫어하는 그런 던지지 사람. 못하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침착하게 유머 여유를 가지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답을 했는데요. 아무도 나에게 대통령 이렇게 위험한 직업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말해줬으면 나 안 했을 것 같다라고 말해서 기자들이 또 웃기도 했었고요. 이제 말씀 것처럼 이제 왜 이렇게 암살 시도가 많냐 그랬더니 내가 좀 큰일을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암살 대상이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번 일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잘 보도해서 정확히 감사하다고 말했고 또 뭐 비밀 경호국 요원들 그리고 법 집행 기관 요원들이 정말 너무나 신속하게 잘 대응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말하면서 톤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침착하게 잘 대답했고요. 그리고 보통 그 기자회견 하면은 트럼프가 마지막에 좀 신경질을 내면서 이렇게 탁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기자들이 저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고 탁 나가버리는데 이날은 점잖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점잖게 나갔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너무 놀랐겠죠. 그 네. 상황이. 예. 놀랐지만 굉장히 놀라지 않은 것처럼 의연한 것처럼. 아니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트럼프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그 영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깥에서 막 팡팡 소리가 나니까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는데 트럼프는 유독 표정이 또 편안해요. 멜라니아 여사는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음모론이 또 이게 팽배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백악관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 오늘 밤 총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요? 영어로는 shots will be fired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총을 쏠 것이라는 뜻인데 사실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좀 변환한다면 매운맛 드립들이 넘쳐날 것입니다예요. 근데 요거를 보니까 또 이 이란 쪽에서는 대변인이 총 쏜다 그러고 진짜 총 쏘네? 야 니네 진짜 이거 자작극 아니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날 뭐 기자들이 모인 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위중한 상황에서도 다들 이렇게 열심히 휴대전화를 취재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던데. 그래서 그 AP통신 기자가 그 기자단에 초청된 건 아니고 그냥 손님 자격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가 없었는데 총성에 딱 들리니까 본능적으로 이건 찍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연단을 찍었고 그리고 나서 그 화장실을 가는 게 밖으로 나왔는데 바닥에 그 누군가 이렇게 상의가 탈이 된 채로 엎드려 있는 거죠. 그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총격범이고 해서 그걸 찍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올리면서 언론에 공개가 됐다는 거죠. 그 현장에서 리포팅하는 사람들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각국 정상들도 또 이 총격 사태에 대해서 규탄 메시지를 냈죠. 네,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 절대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폭력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모두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스타머 총리, 네타뉴 총리도 SNS에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입장 밝혔습니다. 뭐 인도, 캐나다, 유럽연합 측도 정치적 폭력은 절대 설 자리가 없다라면서 단호한 입장 밝혔고요. 파키스탄의 대통령 역시 이번 총격을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라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는데 결국 협상은 안 됐죠? 네, 맞습니다. 뭐 11일부터 12일까지 일단 첫 번째 대면 협상은 진행이 됐고 그때는 양측 간에 어떤 제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협상을 진행하고 했지만은 이란 측에서 거부하면서 이게 무산이 됐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5일 날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포함해서 이 이란 대표단들이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양측 간의 입장이 좀 달랐어요. 그 파키스탄 측에서 아마 미국 쪽에 아라그치 장관이 온다라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라그치 장관은 이 방문 시작하기 전부터 협상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파키스탄 방문하고 오만 가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과 핵 협상과 상관없이 이건 이란의 그냥 순방 일정을 밝혔는데 아마
파키스탄 쪽에서 얘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국이니까.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도 협상팀을 보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비행기를 탄다 만다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아라크 장관이 우리는 협상하러 가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만으로 가버린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도 보낼 생각이 없었어. 18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갈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필요하면은 뭐 전화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 이란 쪽에서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왔더라. 이건 이제 파키스탄에 전한 거겠죠.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전 것보다는 좀 나아졌는데 충분하진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파키스탄 측에서 어떤 얘기를 전달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언지를 받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미국도 협상단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뭐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우라늄 농축 문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호르무즈에 대해서 누가 통제권을 가져갈 거냐 네. 이게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을 두고 미국과 이란이 아직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직접 대면 협상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대면 협상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오만으로 그냥 뭐 가버리고 뭐 대면 이러니까 협상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뭐 이메일 보내라는 것 같아요. 전화하라고? 네,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라고. 이게 사실은 미국식 유머예요. 이게 사람들 잘 모르는데 대기업끼리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정도면 이메일 보내도 되지 않을까. 이게 그 대기업에서 쓰는 약간 좀 미국식 유머거든요. 네. 그거를 좀 섞은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말하기로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내가 협상단 방문 취소를 발표하니까 10분도 안 돼서 훨씬 더 나은 새 문서를 받았다. 이런 쪽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뭐 새로운 뭐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란 쪽에서는 애당초 니들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했는데 트럼프 혼자서 또 새로운 문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또 협상하기 전에 트럼프의 입이 또 망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좀 들고 합니다. 아니 그 이란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에 다시 협상 조건을 던졌어요. 네, 일단 뭐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새로운 법적 체제를 시행하는 방안 그리고 이란이 늘 말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당한 거잖아요. 미국이 공격해서. 그래서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문제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교전 당사국들의 재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것은 양측 간의 공격이 중단되는 것이 사실은 뭐 가장 큰 조건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미국 모두가 서로 상대방의 선박을 납포하거나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에는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어떻게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양측 얘기가 다릅니다. 미국은 지금 계속 줄기차게 말하는 것이 20년 동안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하면 안 된다. 네. 이제 지금 우리 알려진 바로는 그리고 뭐 이란 측에서는 5년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란 핵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을 갔지만 거기서 말한 것은 새로운 협상안을 물론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과 이란 모두가 파키스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뭔가 얘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핵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 문제를 빼고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이란의 송유관을 겨냥해서 압박 발언을 좀 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란한테 니네 지금 석유가 지금 쏟아지는 송유관이 있는데 지금 그 라인 막히면 그 라인 결국엔 터지는 거 아니냐? 그거 터지면 복구하는데 예전처럼 복구할 수 없고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송유관 막히기 전에 빨리 협상을 하자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게 그 기름 송유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찐득찐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흘려보내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거기 정체가 되면 그게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실제로 터지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게 대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막히기 전에 그냥 니들 빨리 이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협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외신의 뭐 싱크탱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에는 이란과 미국의 침대 축구가 시작됐다. 누가 가장 더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겨루는 양상으로 갔다. 과연 이란의 이 송유관이 길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 압박, 이 중간 선거가 더 멀리 갈 것이냐 이거 지금 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기 우리 선박도 26척이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계신 선원들도 괴로우실 텐데. 그렇죠. 우리 국적 선원이 126명이 있는데 원래 126명이었는데 한 명이 이제 하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25명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거기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바다 위에서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이 정체 구간을 참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란이 그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계속 쥐고 가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요. 일단은 뭐 핵 프로그램이나 뭐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란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근데 호르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경제에 멱살을 쥐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이란 입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레버리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지금 또 통행료를 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실제로 입금을 한 나라가 있대요. 어떤 나라인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네. 어떻게 어떤 현금으로 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일단 현금이고 비트코인 아니었고 일단은 냈다. 그럼 이 통행료를 이제 수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란이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엄청 쏴가지고 지금 폐허가 됐는데 그거를 재건하기 위한 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우리는 절대 끝까지 쥐고 간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우리가 재건을 하겠다. 이런 심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조윤주 캐스터께서 이란 외무장관이 이제 오만에 갔다가 네. 다시 파키스탄 갔다 이제 러시아로 향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요,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제 그 경제 협력, 그러니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이미 체결을 했고 이란과 러시아가 그래서 세부 사항을 조율한다고 합니다. 왜 그 이란, 러시아, 북한이 요즘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이 그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인을 보내줬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란 쪽에서 드론이랑 미사일 기술 같은 걸 이전해 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도 러시아와 이란이 이제 좀 밀착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것만 하러 간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스케줄이 왜 굳이 파키스탄 갔다가 오만 갔다가 러시아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따로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외신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뭔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거길 간 것 같다는 거죠.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중국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중국이 어차피 이란산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하니까 이렇게 장기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중국도 싸게 들여오던 원유가 없으니까 좀 힘들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니까 그 전까지 중국이 좀 살짝이라도 움직여주면 트럼프도 약간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은 협상하기가 좋아질 거라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가만히 있었지만 이란 측에서는 지금 이용주 캐스터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협 지렛대 말고는 마땅한 지렛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거고요. 파키스탄이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을 간 것은 이 2월 28일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란과 미국이 1차부터 3차까지 협상을 했었습니다. 협상을. 그때 오만이 중재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물론 파키스탄 중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니까 중재국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죠. 이란 편을 들어줄 만한. 그래서 오만도 간 것이고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러시아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이번 전쟁에서 그나마 이란 편을 좀 대변해 줄 만한 적어도 미국 편만 일방적으로 들지 않을 만한 그런 대상을 찾은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를 간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이란이 핵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란이 가지고 있었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트럼프는 뭐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 절대 다른 데로 못 간다. 혹시라도 농축 우라늄을 이란 밖으로 빼내면 그건 미국이 대대로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란은 그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을 농도를 낮춰서라도 얼마는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을 러시아 쪽에 넘기고 나머지 부분은 농축을 좀 희석을 해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혹시라도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타진하려고 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그래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는 또 잘하지 않습니까? 서로 약간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러시아를 중재국으로 아니면 뒤에서라도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고 있는 미국과 네. 이란 간의 문제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자 오늘 국제설레발 조윤주 이용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월요일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 짚어보고 그 이면의 진실과 법리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범죄의 재구성부터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는 우리 동네 수사반장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혜진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 국내 최대 결혼 정보 회사죠. 그래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2만 명 정보가 유출됐어요. 어떻게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라 작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작년 1월 28일에 발생했고요. 한마디로 해킹 당한 건데요. 해커가 이 듀오라는 결혼정보 회사의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 PC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약 42만 명의 회원의 개인 정보를 이제 탈취해간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듀오는 이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했고요. 일주일가량 지난 2월 3일에서야 인지를 하고 그 다음 날 정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뭐 외부에서 회사 시스템을 직접 뚫었다기보다는 해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직원의 컴퓨터를 표적 삼아서 회원들의 정보를 빼간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별별 정보들을 다 빼갔다면서요? 네, 이게 결혼정보 회사니까 네. 사실 가입할 때 어마어마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하면 뭐 개인정보 유출 이러면 이름, 뭐 생년월일, 뭐 전화번호, 계좌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요즘엔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정보 회사기 때문에 이 털린 정보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뭐 개인의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 경력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뭐, 예민한 네. 것들까지 다. 그리고 조금 더 내밀하게 가보면 뭐 취미가 뭔지 그리고 장남인지 장녀인지 학교를 어디 졸업했는지 직장 이름이 어딘지 이런 것들과 또 그 회원들의 인증 그 자산의 인증을 위해서 제출한 뭐 증빙 자료와 원천 징수 내역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뭐 땅 문서랑 계좌 잔고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결혼정보회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원의 신체 정보부터 경제력까지 한 사람의 단위로 다 이제 이 정보들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통째로 42만 명의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거는 이게 뭐 단순히 어떤 이름, 뭐 전화번호 이런 유출이 그러니까요. 아니라 이 이후에 추가적인 범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커진 거죠. 예를 들어 요새 뭐 보이스피싱은 뭐 당연하고요. 이 결혼 사기 뭐 이런 거, 연애 사기, 로맨스 스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라고 보입니다. 2931님께서 학교, 직장, 종교, 키, 뭐 통장 잔고까지 정말 인생 전체 정보를 털어간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정말 그 사람의 삶을 그죠. 그냥 통들이 인생 송두리째. 전체의 정보가 네. 빠진 거예요. 털린 거나 사실상.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 결혼 정보 회사라 그러면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보안이 좀 철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보안이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그것도 바로 알지도 못하고 네, 좀 맞아요. 지난 한참 뒤에 시점에서 알았고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사건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일단 회원 데이터베이스의 로그인 인증이 일정 횟수 이상 실패하면은 좀 접근이 차단되어야 되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가
같이 가장 이제 민감한 정보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 그러니까 좀 쉬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좀 법률적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저장을 했고 또 보유기간이 5년이 지난 정회원 정보 29만 8천여 건을 파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을 했을까? 그리고 또 유명한 회사가. 유출을 확인하면 사실 법정 기한인 72시간 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못 지킨 거죠. 그리고 회원들은 사실 아마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은 뭐 1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이제 그 과징금도 부과되고 근데 그 액수가 12억 원이에요. 이 사건의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액수가 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은 아니라 이제 법률을 위반한 어떤 그런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정확히는 과징금 11억 9,700만 원이고요. 과태료가 1,32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어떤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가 되는데 이 듀오의 22년부터 24년까지의 그 평균 매출이 413억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3%를 넘지 않은 수준에서 과징금을 매기는데 여기에 좀 감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중소기업은 좀 감경을 받거든요. 네. 지금 듀오가 중소기업 중에 중기업에 해당해서 일부가 감경까지 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과징금이 11억 9,700만 원이 이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체 금액을 떠나서 피해자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가볍고 무의미한 금액이다라고 여겨질 것 같습니다. 제재에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마저 드는데 그냥 뭐 단순히 42만 명을 1인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2,800원, 2,900원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유출의 어떤 무게감을 생각하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해자들은 정보 유출을 당한 피해자들은 별도로 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통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어떤 위자료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위자료가 굉장히 인정받기도 어렵고 인정을 받는다고 한들 큰 금액이 아니라는 데 있거든요. 다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기업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소송 실무에서는 이 개인이 기업의 중과실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대법원이 이런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위자료 산정 판단 기준을 보면 바로 유출됐다고 바로 위자료를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어떤 거냐면 유출된 정보가 어느 정도로 민감한지 그리고 이게 제3자의 어떤 실제로 이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명의 도용이나 이런 것들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네. 뭐 대규모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1인당 뭐 1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로 인정받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소송을 하기에는 그렇죠. 또 소송 비용도 들고 시간과 소송 비용이 더 들겠네. 뭐 집단적으로 많이 모아서 하시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고 이걸 한다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아니 근데 정말 그 가볍게 볼산 그렇죠. 2차 범죄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돼서. 가장 큰 걱정인 거 아니에요? 네. 자,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구청의 한 간부가 직장 동료 사진을 AI로 합성해서 마치 연인인 것처럼 꾸며놓아 수사를 받았다는데 이런 일도 있군요. 검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판단해서 재판을 넘겼어요. 네, 좀 최근에 이런 일이 좀 일어납니다. AI가 이제 많이 상용화되다 보니까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이 사건은 작년 11월에 발생한 건데요. 서울 구로구청의 한 간부 A 씨가 같은 과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 B 씨의 사진을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내려받아서 생성형 AI로 합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네, 근데 어떻게 합성을 했냐면 민소매를 입은 이 피해 여성이 이 중년 남성인 이 A 씨를 끌어안는 모습으로 언뜻 보면 마치 두 사람이 연인 사이인 것처럼 꾸며 놓은 그런 사진이에요. 근데 한 장을 한 게 아니라 여러 장을 만들어서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 이런 데 걸어놨습니다. 더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네. B 씨가 이거를 네.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걸 발견하고 정말 너무나 놀라고 굉장한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이 A 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A 씨 이거 왜 했냐라고 이제 뭐 방송사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저도 봤더니 성적 의도는 없었고 자기는 예전부터 뭐 연예인 사진이나 이런 걸로 합성을 취미로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이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구로경찰서는 이 A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을 하고 성폭력 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인 편집물 등 합성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고 또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조금 수사가 더 진행이 된 뒤에 지난주 24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이 가해자 A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은 물론 이 편집물 등 합성죄, 그러니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경찰에서는 처음에 이게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네, 이게 조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 처벌법에 있습니다. 이 법률 용어로는 허위 영상물 등 편집죄라고 하는 죄인데요. 네. 이 조항의 내용을 보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가 뭐 합성물인가 이거를 네. 판단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현출된 영상물 그걸 가지고 이게 사후적으로 이 정도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요. 이 문제된 합성 사진이 노출이 별로 과하지 않다. 그리고 명백하게 어떤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겁니다. 네, 그동안 수사기관이 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보면은 네. 이 영상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 신체 노출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어떤 성적인 행위가 묘사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는데요. 이런 관행이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경찰이 성범죄 인정하지 않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이 앵무새처럼 판례를 따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답답한 마음이 사실 그대로 잘 드러나는 말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검찰은 판단을 뒤집고 성범죄로 기소를 했단 말이죠. 네. 이 결정적인 근거가 뭡니까? 검찰은 이제 공소 제기 경위를 밝히면서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가짜 사진 속 피해자의 어떤 노출 정도와 연출 상황, 맥락 이런 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니 이 사진은 충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성폭력 처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그러니까 이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이익이 이 피해자들의 어떤 초상권이라기보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판단이 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이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도 좀 법률적으로 분명히 한 것이 아닐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질문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8820님께서 만약 제 정보나 사진이 저도 모르는 곳에 악용되는 걸 발견한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은 화면을 캡처를 해두고요. 그 화면이 캡처된 URL 같은 것도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혼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이런 것들 나의 합성 사진이라든지 나의 어떤 개인정보가 잘못된 방식으로 올라와서 성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성평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다 있습니다. 이곳에 연락을 하시면요. 이런 체증부터 영상이나 정보에 대한 삭제 지원 그리고 변호사 도움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피해자 지원 센터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딥페이크나 AI 합성물 너무 많잖아요. 이런 거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한테 좀 경종을 울려야 할 것 같은데.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실은 범죄
범죄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도 3월부터 범죄가 됐거든요. 그리고 24년에 한 번 더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 강화가 됩니다. 처벌도 강화되고 요건도 조금 더 완화되어서 굉장히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성립하기가 조금 쉬워졌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렇게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건 뭐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식의 변명은 사실 범죄 성립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